사소한 일에도 흔들리고 부서지는 당신에게 필요한 마음의 기술. 오늘의 책은 유리 멘탈을 위한 심리책입니다. 이 책은 수시로 닫히는 우리의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몸과 마음에 늘 평정심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강의하면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평정심인데요. 누군가와 갈등을 겪거나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평정심을 유지하기는 쉽지가 않죠. 그렇다고 매일 긍정적인 생각만 하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미즈시마 히로코는 자기 자신과 상대의 마음을 더 깊게 이해하면 더 단단하고 여유로운 사람이 되는 방법을 깨달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악순환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효과 만점의 방법을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다른 사람 때문에 마음이 힘들면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일 먼저 참는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최악의 선택입니다. 그러면 계속 신경이 쓰이는 데다 참아야 한다는 이중 피해를 입게 됩니다. 참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 때문에 입는 피해가 배가 될 뿐입니다. 이런 감정을 위한 근본적인 방법은 피해의식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의식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장 도움이 되는 방법은 상대에게는 상대만의 사정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상한 사람이 많습니다. 멀쩡하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다들 이상한 구석을 조금씩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견을 구해놓고 전혀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 가고 싶은 곳도 먹고 싶은 것도 스스로 정하지 못하고 무엇이든 남에게 맡기는 사람, 남에게 도움을 받고도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 안 하는 사람, 남을 부러워하는 게 습관이 되어서 부럽다라는 말이 입버릇이 된 사람, 늘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만한 시선으로 말하거나 걸핏하면 큰 소리치고 잘난 척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주위 사람들을 짜증나게 합니다. 그들의 이상한 말과 행동 때문에 자신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아도 짜증이 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저 사람은 왜 저런 짓을 하고 저런 말을 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즉 여러분이 인간으로서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는 모습과 사람들의 실제 모습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뜻대로 되지 않는 또 다른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 때문에 쉽게 기분이 흐트러질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된 건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눈앞에 있는 그 사람에게는 각자 그들만의 사정이 있기 마련입니다. 인간은 자라온 환경도, 현재 처한 상황도, 오늘 하루를 보내는 방법도 각기 다릅니다. 어릴 때부터 사소한 일에도 질책을 듣기 일쑤여서 자신감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선으로 모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늘 다른 사람보다 위에 있지 않으면 자신에게 가치가 없다고 느끼며 불안해하죠. 감사 인사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나 남을 깔보는 사람들에게도 사정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대부분 타인과 잘 어울리지 못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했겠죠. 물론 그런 행동을 되풀이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결국 그들은 많은 사람에게 미움을 사게 되고 다른 사람과 진정한 신뢰관계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저 사정이 있겠지라고 바라보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해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로 인해 내가 피해를 입은 게 아니라 그저 눈앞에 사정이 있는 사람이 있을 뿐이라고 관점만 달리 하자는 것입니다. 상대를 사정이 있는 사람으로 본다면 당신은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게 됩니다.
상대를 사정이 있는 사람으로만 봐도 짜증이 상당히 줄어드는 이유는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말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에게는 자신의 의사와 주체성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는 한 난 힘들 수밖에 없다는 상황에 주체성이 있을 리가 없으니까요. 즉 상대를 사정이 있는 사람으로 바라보며 자신의 의견을 가지게 되는 것 자체가 주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참는 것과 달리 스스로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바라보는 관점을 스스로 선택하면 무력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관점을 스스로 선택한다라는 발상을 잘만 응용하면 무의식 중에 피해의식을 갖게 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게 되죠. 피곤한데 남의 불평불만만 들어주는 상황을 예로 들어봅시다. 저 사람은 내가 피곤한 게 안 보이나? 왜 이쪽 상황은 생각해주지 않는 거지? 왜 불평불만만 늘어놓는 걸까? 상대가 불만을 터뜨리는 상황 자체를 바꿀 수 없다는 건 이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럴 때는 먼저 불만을 들을지 말지 결정하는 것부터 시작해 봅시다. 더는 피해자가 되지 않고 주체적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상대와의 관계나 상대의 성격을 고려하여 불만을 듣는 게 나은지 아닌지를 따져보는 거죠. 만약 지금은 들어주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면 자신의 결정에 따라 불만을 들어줍시다. 불만을 억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들어주자고 판단했기 때문에 듣는 것이죠. 물론 듣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면 적당한 구실을 만들어서 거부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불평을 듣기만 하면 아무리 스스로 결정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피곤하고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럴 때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듣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에 집중하면서 듣는 것입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우리의 머릿속에는 왜 저런 말을 하는 걸까? 대체 나는 언제까지 저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야 하는 걸까? 같은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상대가 하는 말을 들으면 아주 피곤해집니다. 주체적인 선택으로 더 이상 피해자는 아닐 수 있게 되었지만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는 것은 피하기 힘들죠. 그러니 그런 생각이 들면 일단 무시하고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리고 다시 상대의 말에 집중하면 마음이 훨씬 편해집니다. 상대가 하는 말을 평가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만으로 느껴지던 것이 이 사람도 나름대로 애쓰면서 열심히 살았구나 라는 따뜻한 느낌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무신경한 상대에게 신경 써봤자 나만 손해야 라고 생각하며 사람에게 받은 스트레스를 떨쳐버리려 한 적이 있나요? 하지만 이런 생각은 당신이 여전히 피해의식에 빠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상대가 무신경하든 어떻든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사는 법을 주체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령 다른 사람의 일을 억지로 떠맡게 되면 원래 내 일이 아닌데, 예정에 없던 일인데 라며 끊임없이 손해보는 기분이 듭니다. 그러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이 잘 안 풀리면 기분이 점점 더 나빠지죠. 이런 기분에만 매몰되어 있으면 상황은 상황대로 나빠지고 나와 상대의 감정만 악화됩니다. 그럴 때도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주체적으로 선택하는 것부터 시작합시다. 일단은 그 일을 맡아서 할지 말지부터 따져보는 겁니다. 물론 맡고 싶지 않은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이겠죠. 하지만 직장에서의 입장 등 전체적인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체적인 판단이라고 하면 단호한 아니요를 떠올리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지금까지의 관계나 앞으로의 일을 포함한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조직에서 모나게 굴지 않겠다는 선택, 논란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선택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만약 더 이상 일을 맡기 힘들다면 모나게 굴지 않는다는 선택보다는 자기 자신의 건강을 우선한 선택을 할 수 있겠지요. 꼭 명심하세요. 모나지 않게 지내는 삶을 우선하는 것은 조금도 이상하지 않은 선택입니다. 자신이 일하는 환경을 긴장감이 감도는 곳으로 만들고 싶지 않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맡아서 하기로 정했으면 가장 스트레스 받지 않는 방법을 찾아서 일하도록 합시다. 바로 눈앞의 일에 집중함으로써 말이죠. 즉 여기에서도 키워드는 지금인 셈입니다. 억지로 맡은 일이라고 생각하면 지금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하는 거야? 라는 시선으로 일을 보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맡은 일이 아니라 스스로 맡은 일로 바라봐야 눈앞의 일에 집중할 수 있고 스트레스도 받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읽었는데도 왜 내가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라며 의문을 느끼는 독자가 있겠죠. 거듭 말하지만 중요한 것은 얼마나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분 좋게 지내느냐입니다. 그 일이 원래 누가 할 일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모나지 않게 지내려고 맡은 일을 집중적으로 처리한 뒤 웃는 얼굴로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인사와 함께 퇴근하는 나. 생각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일을 억지로 맡아서 하는 사람이 아닌 주체적인 존재로서 느끼는 편안함. 이런 편안함을 목표로 사회생활을 하면 직장에서의 평가도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입니다. 손해보는 기분으로 툴툴대며 짜증을 내는 하루보다 훨씬 이득 아닌가요? 이외에도 자신이 꼼짝없이 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해질 때도 피해의식에서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인생 전체를 당하는 느낌으로 살면 스트레스를 받을 뿐더러 그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물론 회사에 갓 들어갔거나 쉴 틈 없이 공부하고 배워야 하는 학생 신세일 때는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을 겁니다. 자유시간이 없어서 실제로 온신이 자유롭지 못하겠죠. 하지만 물리적으로 꼼짝도 하지 못하는 상황과 정신적으로 꼼짝할 수 없는 상황은 별개입니다. 언제나 나의 판단과 나의 힘으로 길을 선택한다는 것. 주체적 선택은 피해의식이 들어올 자리를 주지 않습니다. 인생을 컨트롤하는 감각을 연습하는 방법. 주체적인 선택에 익숙하지 않다면 작은 것부터 연습해보면 어떨까요? 인생의 작은 선택들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은 생각보다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나만을 위한 시간이 없다고 느낄 때일수록 5분이라도 시간을 내서 맛있는 차를 끓여 마셔보세요. 아니면 식물을 사서 햇살이 잘 드는 창가에 두는 건 어떨까요? 무엇이든 좋으니 오로지 나의 의사로 결정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일을 해보세요. 차 한 잔 마실 여유조차 없다고 느낄 때는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벗은 신발을 남이 보든 안 보든 가지런히 정렬해 놓는 겁니다. 신발 정리는 단 몇 초면 할 수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벗어놓은 신발을 그대로 두면 어수선한 신발들을 볼 때마다 신발을 정리할 시간조차 없어 라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때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하는 일은 인생을 컨트롤하는 감각을 되찾는 첫걸음이 됩니다. 이렇게 작은 여유를 갖는 마음은 매일을 즐기는 큰 힘이 됩니다. 자기 자신을 운명의 피해자에서 인생을 선택해서 사는 사람으로 탈바꿈하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고 인정하는 것은 평정심을 찾기 위해 꼭 필요한 마음가짐입니다. 이렇게 심한 일을 겪었으니 힘든 것이 당연하다고 기분을 긍정하면 피해를 최소한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마음가짐과 피해의식을 계속 갖고 있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피해의식을 갖고 있으면 끊임없이 피해를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든 상황이 계속됩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늘어난다고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라고 궁금해지기 시작했다면 그건 피해의식 때문에 객관적인 판단력조차 흐려졌다는 징조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지요. 상사가 똑같은 말을 반복하며 장황하게 연설을 늘어놓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당신은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꾸역꾸역 들으며 시간을 빼앗기는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때 이 사람은 대체 왜 이러는 걸까? 라고 생각하면 피해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상사가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자신의 피해의식을 버릴 수 없는 상황. 누구나 이런 상황에서는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고작 상사 하나 때문에 계속 짜증을 내야 하다니 생각만 해도 싫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사람은 대체 왜 이러는 걸까? 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상사가 변했으면 좋겠다 라고 잠재적으로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인간은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타이밍이 맞아야 합니다. 변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만 비로소 변하죠. 물론 남을 변화시키는데 성공했다고 생각한 적도 있을 겁니다. 가령 말을 장황하게 하는 상사에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몇 번이나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서 상사가 정말로 태도를 개선한 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는 여러분이 한 사람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단지 모르는 것을 알려준 것에 불과합니다. 그 상사는 화법을 바꾸는 편이 낫다는 걸 알지 못했을 뿐 알려주기만 하면 언제든 화법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변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을 바꾸려 하면 그 사람은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되면 더 큰 피해를 받는 것이 바꾸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변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을 바꾸기란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마음에 새깁시다. 사람들 앞에서 욕을 먹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분하고 화가 나는 감정이 뒤섞여서 마음이 정리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엉뚱한 트집을 잡히거나 억울하게 야단을 맞는 것은 충격적인 체험입니다. 따라서 발가락을 어딘가 찧었을 때와 같은 마음의 통증이 한동안 계속됩니다. 좀처럼 기분이 정리되지 않을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가 정리되지 않아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무엇이 일어났는지가 분명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충격과 슬픔을 반드시 극복할 수 있지만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 극복이 힘들어집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복귀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이 크다고 보이면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이 전혀 없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당한 공격을 받았을 때는 반발심이 생기고 분하고 억울한 감정으로 마음속이 시끄러워집니다. 그럴 때는 화내는 사람은 사정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상대가 하는 말이 일리가 있다고 해도 그 말투가 감정적이라면 그 사람은 자신의 힘들고 불편한 마음을 남에게 터뜨리고 있는 것뿐입니다.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이 공격적으로 보여서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그에 대해 방어적인 반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억울하다는 감정입니다. 설령 자신에게 잘못이 있다 쳐도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아무 말이나 들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가 비슷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서 여러분도 함부로 말할 건가요? 당신이라면 아닐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의를 줄 때는 행동과 인격을 구별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주의를 줘야 하는 것은 상대의 행동입니다. 인격까지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이 인격을 공격당했다고 느낄 정도로 주의를 받았다면 상대가 그 두 가지를 혼동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만큼 상대는 경황이 없을 정도로 감정적인 상태에 있다는 뜻입니다. 주의를 주는 사람은 행동과 인격을 구별해야 합니다. 뒤집어 말하면 주의를 받는 쪽에서는 그 내용과 표현 방식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전곡을 찌르는 내용이라도 표현에 인격을 공격하는 요소가 있다면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 안에서 개선해야 할 점을 인정한 뒤 나머지는 그건 그렇고 그렇게 심한 말을 하다니 얼마나 힘들기에 저렇게 정신이 없지? 라는 시선으로 봐줍시다. 상대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안쓰러운 마음이 들 수도 있고 여전히 상대의 어른스럽지 못한 대응이 아쉬울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생각하든 상관없습니다.
단순히 상대가 힘들어하고 있으며 그 감정적 대응이 자신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는 것만 알면 됩니다. 인격을 부정당하는 표현까지 포함하여 전부 자신이 책임지고 떠안으려고 하는 것이 흡사 소화시키지 못할 음식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에게 책임이 있는 것은 상대에게 넘기고 스스로 개선해야 할 점이 있으면 고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갑시다. 짜증은 자신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리는 감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잘 인지하고만 있어도 원만한 인간관계에 도움이 됩니다. 나뿐만 아니라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는 모든 사람이 어려움에 빠져 있다는 주문을 외워보는 겁니다. 누군가 화를 내며 나를 공격하는 중이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상처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그저 어려움에 빠져서 비명을 지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다른 사람의 나쁜 감정에 상처받지 않고 여유를 갖고 대할 수 있습니다. 공격을 받는다고 생각했을 때는 공포의 대상이었던 사람이지만 어려움에 빠졌다고 보면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지 그렇게까지 소리 지르지 않아도 되잖아 라고 웃어넘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공격적인 말과 행동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반응입니다. 다만 내가 공격받고 있다는 상황에 무게를 두느냐, 어려움에 처한 상대가 힘들어서 비명을 지르는 상황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나의 멘탈은 확연히 달라집니다. 이것은 화를 내는 상대 외에도 응용할 수 있습니다. 가령 귀가 따갑게 조언하는 사람과 덮어놓고 단정 짓는 사람은 어떨까요? 이런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들도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라 볼 수 있죠. 그들을 바라볼 때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저 사람에게는 사정이 있어. 다른 사람을 바꿀 수는 없어. 불쾌한 말이나 행동을 하는 사람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 누구나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만 한다. 이는 전부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기 위한 소중한 주문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신경을 쓰던 외모나 성격에 대한 단점을 지적받으면 당황스러운 것은 물론이고 화가 나고 상처받거나 왜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라고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평소대로 있기가 힘든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상처가 된 그 말은 며칠이 지나도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억울한 일이죠. 상대방은 그 말을 던지자마자 자신이 그런 말을 했는지도 잊어버렸을 테니까요. 이럴 때 평정심을 되찾는 방법은 충격에 대한 내용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신경 쓰던 점을 갑자기 지적받으면 충격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연스레 충격에 대한 일련의 반응이 일어나죠. 그 반응에는 짜증도 있고 화도 있고 불안도 있을 것입니다. 이는 더 이상 충격을 받지 않기 위해 마음이 경계태세에 들어갔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온갖 일에 신경이 곤두서게 됩니다. 이런 순간에도 원칙은 같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이 충격에 대한 반응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외모나 성격에 대해 지적하는 것은 굉장히 무례한 일입니다. 그러니 이때 받은 충격을 우연히 겪은 재수없는 일일 뿐이며 평소에는 잘 일어나지 않는 일로 치부해도 괜찮습니다. 즉 말한 사람의 배려가 부족한 것이며 그것은 오로지 그 사람의 인성 문제이고 그 사람에게 어떤 사정이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다리가 굽네 라며 몸에 대해 지적받은 경우 역시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우울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평소에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보고 다리가 굽네 라고 말하나요? 보통은 그런 신뢰가 되는 말을 해서 상처를 주려고 하지 않겠죠. 따라서 그런 말을 들으면 자신의 몸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무례한 말을 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위와 같은 말이나 행동을 거듭할 가능성이 있으니 거리를 두거나 다시 마주치더라도 무례한 인간이니 무시하자고 생각해야 안전합니다.
이 전제만 알고 있으면 자신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거나 상대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꿈으로써 마음의 거리를 둘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동요될 때는 지금 나는 어떤 충격을 받았는가를 찾는 훈련을 하는 것이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저한테 가장 인상적이었던 내용은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할 때 사정이 있겠지라고 내 관점을 전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해가 아니라 생각을 바꾸는 것이죠. 상대를 바꿀 수 없으니 내 생각을 바꾼다는 이 이야기가 사소한 일에도 흔들리고 부서지는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붙잡아주는 아주 사소한 한마디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리 짜증을 내봐야 현실은 달라지지 않죠. 바꿀 수 있는 건 오직 내 마음뿐입니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한 방법을 이 책에서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